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의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선 상황인데요. 잠시 후 이슈 토론에서는 얼어붙은 민생 경제의 원인과 탈출구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비경을 만나보고 가성비 좋은 착한 가격 괴산의 찐 맛집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사건 사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취재하는 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했습니까? 예, 첫 번째로 화폐 수집가와 짜고 고가에 거래되는 특정 연도 동전을 빼돌린 한국은행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화폐 수집가가 은행에 대량의 동전을 요청한 뒤 미리 공모한 한국은행 직원을 동원해서 유통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 그래서 액면가보다 80배까지 거래되는 특정 연도 100원을 24만 개 받아서 이제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남긴 경우인데요. 경찰은 이 은행 직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 기억에 그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구리를 추출해서 이렇게 뭐 범행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건 이제 구리가 그 10원짜리 동전보다 가치가 더 크니까 이제 그런 범죄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100원짜리는 뭐 100원 가치가 아닙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같은 일반인에겐 그냥 100원입니다. 그 식당에 가서 그 100원짜리 하나로는 뭐 아무것도 못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범행에 사용된 2018년, 2019년에 제조된 100원은요. 식사 한 끼 정도는 훌쩍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요. 뒤에 보시는 2018년도 이때 제조된 100원의 양이 워낙에 적습니다. 그리고 유통된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다른 연도에 제조됐던 100원보다 그 희소 가치가 높고 동전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겁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뒤에 있는 이런 2018년도 100원 동전의 경우에는 액면가의 80배가 넘는 8,000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0배가 넘는다고요? 그러면은 뭐 시중에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100원짜리 이 동전도 이 연도부터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것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400만 원어치를 빼돌렸다 그러면은 그 가치도 굉장히 큰 이익을 받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전들을 아마 집에서 찾고자 하신다고 한다면은 거의 찾기가 이제 불가능하실 텐데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발행되는 양이 무척이나 적습니다. 이게 동전이 매해 같은 양이 이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2017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해에 약 2억 개 정도가 생산이 됐다가 2018년부터는 3천만 개로 급감했습니다. 약 15% 수준으로 이제 뚝 떨어진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희소한 데다가 아직 유통도 안 됐습니다. 이게 동전이 먼저 제조된 순으로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 2017년 것도 아직 안 풀린 상태여서 이게 적게 생산된 2018, 19년도 거는 거의 이제 나오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귀하다는 동전이 한국은행에는 어쨌든 뭐 수십만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동전을 이렇게 한꺼번에 아까 2,400만 원어치 액면가로 반출을 하려고 했으면 사람들 눈에 안 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죠? 이게 도둑들이 훔치듯이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순서만 바꿔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반출한 겁니다.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화폐 수집가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량으로 이제 동전 교환을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은행 금고에 그렇게 많은 양의 동전은 없기 때문에요. 이때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다가 이제 동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중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에 있는 그 계좌에서 금액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이제 그만큼의 동전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제 시중은행으로 가고 그 동전이 마지막으로 이 화폐 수집가에게 가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미리 화폐 수집가가 미리 공모했었던 그 한국은행 직원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래 규정대로라면은 그 선입 선출이라고 해서 먼저 만들어 놓은 동전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규정을 어기고 18년도와 19년도에 제조된 그 동전이 먼저 나가게 된 것이죠. 사실 은행이나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장부상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400만 원이 나가고 2,400만 원이 들어온 거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선입선출의 그 규정을 어기면서 여기서 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직원이 이 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경찰은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제 입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400만 원어치 동전을 달라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에 요청을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2,400만 원어치 동전을 주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정식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2,400만 원은 이 범인 일당들이 일단 돈을 주고 그 돈만큼 동전을 원래 하면은 그 앞에 이제 2016년, 17년 이런 동전을 내보내야 되는데 귀하다는 그 귀하다는 뭐 80배까지 뛴다는 2018년 동전을 반출하고 그거를 빼돌린 거군요. 어떻게 보면 2,400만 원을 내고서 거의 20억에 가까운 그런 가치를 지닌 동전들을 받은 셈이죠. 근데 그렇다더라도 이게 정말 눈에 이게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됐습니까? 이게 지켜보는 눈이 많았었나 봅니다. 특히나 한국은행 직원들이라면 2018, 2019년도 동전이 적다는 걸 알았었는지 이게 선입선출 규정을 좀 어기고서 이 동전들이 먼저 나간 거에 대해서 수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직원들이 먼저 한국은행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내부 감사가 먼저 펼쳐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고 또 한국은행 측에 따로 문의를 해보니까 이 선입선출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씩 불시에 검사를 하는 그런 규정도 있다고 해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규정대로 불시에 검사를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처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부상으로 보면 진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단지 그 순서만 조금씩 바꾸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선입선출도 뭐 어떻게 뭐 법으로 규정된 그런 강제성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부에 그냥 좀 선언적인 규정이다 보니까요. 이제 이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평소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2016년 동전이나 2017년 동전이나 100원짜리인 건 똑같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이게 동전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그 발행량도 갑자기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2017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그 동전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것인데 이제 최근에 동전을 사용 안 하는 그런 사회 변화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담이긴 한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도 제가 2018년 동전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걸 시중에서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0원 정도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도 한국은행 쪽에 이게 얼마나 반출되는지 물어봤는데 그 양이 아직 거의 없다고 해요. 사실상 뭐 수집가들 손에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가능성은 이렇게 희박할 수도 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대전에서 한 중학생이 부부싸움을 말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경찰 조사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몇 차례 이제 살해 시도를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내 A씨와 아들이 법정을 나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무시와 폭력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B씨 유가족의 말은 달랐습니다. 고인이 가정폭력을 행한 적도 없는데 A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사실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도 없었습니다. 유가족은 숨진 B씨의 체격이 160cm에 50kg 정도로 왜소한 데다 오히려 범행에 가담한 아들의 덩치가 훨씬 컸고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해서 무섭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엔 이들모자가 찾아와 시부모의 재산을 손자 앞으로 증여해달라고 요청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숨진 B 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을 다수 발견했고 이 가운데 3개는 올해 가입됐다며 보험을 노린 범행이 아닌지 유가족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사건인데요. 당초에는 이 엄마와 아들, 이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와 아들이 공모를 했고 또 가정폭력도 리포트를 보면은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보신 분들 중에서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일 먼저 아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죠.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건데 당시 법원은 이제 중학생인 소년이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뭐 도주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증거를 이제 없앨 그런 네. 우려도 없다고 해서 이제 그런 기각 판단을 내렸었던 건데 예, 이제 예.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계획 범죄라고 본 것이죠. 특히나 어머니도 같이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이번엔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번엔 2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기사들을 관련 쭉 보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부인한테 여러 차례 보니까 이런 뭐 살해 시도도 좀 당했었고 피해를 입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맨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건 아니고요. 네. 최근에 아버지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지난달 정도 이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살인에 대한 그런 시도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의 눈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주사기로 눈을 찌른 경우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흉이 남고 어느 정도 좀 장애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달 초에는 음식에 농약을 섞는 등 이제 네. 몇 차례 살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 살해가 됐었던 그날도요. 예. 잠들어 있던 이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먼저 주입해서 살해하려고 했었다가 네. 그것이 실패하자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모자가 처음에는 이제 뭐 가정 싸움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다라고 진술했지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몇 차례 살해 시도가 있었었던 철저한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이게 참 아직 이 정확하게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혐의만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라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은 이 엄마가 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더더구나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했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용서되지 않습니다. 혐의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눈 찔리고 이런 상황에서 왜 계속 살았을까요? 계속 거기에. 저희 취재진도 제일 궁금했던 그 네.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뭐 가볍게 뭐 다툰 것이 아니라 살해 시도까지 있었었는데 그 집에 왜 계속 지냈었을까 그 부분이 궁금했었었는데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밝힐 수가 있는 것도 없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왜냐면은 같이 살고 있었던 가족이 네. 이제 범행에 가담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보려면은 이제 유가족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숨진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들의 네.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유가족들은 이제 이제 아내가 이제 자신의 눈을 찔러서 살해를 시도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다른 가족들에게 또 숨겼다고 해요. 오히려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조금 가려주고 두둔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어떻게든 아버지께서는 이런 범행에 대해서 이제 수습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저희가 감히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붕괴된 상황을 정말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고 예.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체격이 왜소하신 분 같던데 참 너무 안타까워서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특히나 뭐 유족들이 지금 뭐 보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상속 문제라든지 몇 가지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지길 또 바라겠습니다. 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이후에 바깥 나들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특히 요즘에 단풍도 제철이라 이럴 때 바깥 구경 안 하면 굉장히 후회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디로 떠납니까? 그렇죠. 요즘 뭐 하늘을 보면 넓고 예. 또 맑고 그죠. 또 구름도 엄청 예뻐요. 그죠? 예. 네네. 그리고 또 단풍이 이제 서서히 이제 지상에서 물들어가고 있죠. 예,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노랑 은행 단풍잎 아, 제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화면으로나마 그 즐기시라고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그 우리 지방인 충남 아산 네. 시내를 흐르는 곡교천의 은행나무길입니다. 아,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뭐 우리 지역의 명소 중에 명소죠. 뭐 가로수길이 마치 터널처럼 이렇게 노랗게 펼쳐지는 길인데. 예, 그렇습니다. 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네. 전국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 중에 하나예요. 음. 네, 그저 2.2km 정도 되는데요. 예, 예, 예. 그 은행나무도 은행나무지만 그 둔치에 음. 저렇게 이제 포토존이라든가 네. 뭐 꽃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서 시민들이 자주 찾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립니다. 네. 이번에 한번 저희 가보니까 그 길 양쪽으로 차량 통제를 해서 예.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예. 은행나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현존하는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무로 그래요. 잘 알려져 예. 있고 그래서 그런지 뭐 더 훨씬 더 장관인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1000년 이상 사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은 예, 예. 강원도 홍천의 은행나무 숲입니다. 아, 저 그 은행나무 숲이 조성된 네. 사연을 들면 서울에서 한 기업가가 네. 병든 아내를 위해서 아픈 아내를 위해서 홍천을 내려와서 저 은행나무 숲을 조성했다고 그래요. 농장처럼 돼 있는데 예. 그래서 10월 진짜 요즘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무료로 또 개방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은행나무 숲 중에 하나죠. 예. 네네. 그런가 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곳 네. 충북 괴산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아유, 물에 비친 저 풍경이 정말 뭐 그림 같은 모습이네요.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번에 예. 저도 가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 문광저수지 옆에 저 이제 뚝방길이죠. 이제 예. 제방길에 30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아, 그래서 전국에 이맘때 되면 진사들이라고 하죠. 진사들, 사진사들. 사진사들이 예. 아침 일찍부터 몰려오고요. 예. 그리고 뭐 물안개 필 때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예. 정말 환상적입니다. 예. 그렇네요, 정말. 그리고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진사들뿐만 아니라 모델까지 네. 이제 데리고 와서 저기서 사진 찍는 모습이 아주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잠깐 아까 비쳤는데 보니까 이 조명을 받은 야간 경관이 아주 일품인 모습이 보이던데. 네, 저 모습인데요.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이 동네는 한 40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마을이에요. 아, 그런데 이런 마을이 전국적인 명소가 된 이유 궁금하시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야, 진짜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네요. 그렇게 무덥던 여름에 언제 시원해지나 서늘해지나 했더니만 벌써 계절 가을이 왔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의 색깔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야, 정말.
은행나무가 진짜 몇 그루나 되는 거예요, 은행나무가? 300주 정도 됩니다. 300주. 이거 이장님이 심으신 거예요? 아주 어르신들하고 같이 다 심었습니다. 아, 어르신들이. 예.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뭐 다 준비해 놓으신 거라 예. 저희들은 뭐 혜택을 보고 사는 거죠. 그 은행나무를 여기 심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제 저수지를 막고 이제 길이 났잖아요. 네. 길이 났는데 이제 동네 어르신이 기증을 하셔갖고 동네 은행나무를 심게 된 겁니다. 아, 이 동네 어른이? 예. 아, 나무를 기증해서 예. 심은 것이 이런 명소가 됐군요. 아, 예. 이야.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아주 작은 말이라 하더라도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은행나무 때문에 중앙방송에도 타기도 하고, 또 보면 뭐 산수유 마을, 매화 마을, 또 우리 가까운 청양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복숭아 마을도 있고 하거든요. 구기자 마을도 있고. 그래서 이 한 지역이 뜨려면 뭐에 하나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긋불긋 단풍이 들기 전 가장 먼저 가을을 물들이는 게 바로 샛노란 은행나무죠. 물빛도 아름답고 하늘빛도 고운 괴산군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이 가을에 추천해드립니다. Come on. She's a girl with the best intentions. He's a man of his own invention. She looked out the window, she walked out the door. When she followed him and he said, "What you looking for?" She said, "I want something that I want, something that I tell myself I need, something that I want, and I need everything I see, something that I want." 맛있네. 기자님 네. 카메라 돌아가요. 아, 지금 시작했어요? 필립도 쳤나? 아유, 너무 맛있어가지고 세팅하는 동안에 좀 먹고 있었어요. 야, 색깔, 해줘봐. 고추장 나왔습니다. 이게 오도독뼈. 네, 오도독 갈비. 요게, 예, 요게 간장, 양념, 예. 연탄 간장 불고기. 요것이 고추장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아니, 그런데 좀 아까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는 중간에 이거 먼저 나왔잖아요. 이거 보세요. 요 자리가 바로 우리 스태프들이 먹은 자리야. 먹으면서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무슨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 좋은 고기. 좋은 고기. 예, 그러니까 냉동 안 된 생고기. 냉장. 예, 냉장고기에다가 제가 이제 비법 양념을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제 정성과 노력과 이런 게 다 들어가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기촌하셨다고요? 네네, 기촌했습니다. 남편분도 기촌하시고 이제 같이 기촌하셨구나. 예, 남편이 먼저 15년 전에 먼저 내려오고 저는 9년 전에 내려왔어요. 따로따로. 예. 그래서 이제 합치신 거예요? 예. 이 집이 3가지 메뉴가 유명해요. 간장, 오도독 갈비, 그 다음에 고추장, 그리고 아주 간결해요. 보니까 상추, 깻잎, 또 고기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되죠. 마늘, 그 다음에 고추에 집간장이네. 아, 집된장.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상추는 좀 이따 등장이요. 이 오도독뼈야. 오도독뼈.
이 갈비살 쪽에 붙어 있는 이게 연골 있는 거 그 부분인데 그대로 먹을게요. 오도독. 오도독. 야. 씹히는 맛이 아주 대단한데요? 불량은 진리. 야, 이거 재밌네. 재밌는 맛이네. 그 외에 보면은 흰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씹히는 맛인데, 두 번째는 간장입니다. 간장.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는데 숙성된 간장을 좀 썼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첫 번째 오도독뼈가 씹히는 맛이면 이건 깊은 간장의 풍미, 비계의 고소함, 간장의 깊은 풍미. 사실요, 제가 오늘 점심보다 좀 이른 시간에 왔거든요. 그때 와서 이제 미리 준비해서 지금 먹기 시작을 하는데 텅 비어 있다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좀 조용하죠. 제가 방송한다고 조용히 지키고 계시네요. 저 어르신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말씀 막 나누셔야 되는데. 아, 말씀 나누셔야 괜찮아요. 예? 노래 불러도 돼요? 노래요? 한 잔 하셨으면 노래 부르셔야죠. 어떤 노래 부르실 건데요? 아니 생각해보고. 마지막 선수. 자, 고추장 불고기. 아, 고추장 불고기는 소보다 돼지요.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비계 부분이, 껍질 비계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맛이야. 많이 타면 안 되지만 약간 이거 탄 거 있죠, 요거. 요 부분. 요게 또 고소한 맛이 극강이거든. 응? 고추장 살짝 타기 전까지 싹 보면 뭘까 맛이 막 압축돼가지고 최고로 맛있어요. 진한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는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과 가성비 좋은 석쇠구이까지 가을 향기 가득한 이곳은 괴산군입니다. 네, 은행나무가 정말 멋있고 다 좋은데 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밟히면은 이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그게 그렇죠. 참 네네.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은행나무 좋죠. 네. 정말로 예쁘기도 하고. 그런데 갔다가 이제 오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예. 뭐냐면 은행나무는 15년이 돼야 암수가 구별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비로소 열려야만이 예. 그때서 이게 암놈이구나. 근데 그때는 많이 컸으니까 뽑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5, 6년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네. 1년 된 은행나무를 DNA 검사를 해서 아. 암수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전 동구에는 이제 순놈만 지금 심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나무길을 전국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우리 지역에도 유명한 명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전에 사시거나 대전의 인근에 사시는 분은 국립대전현충원 거기 가시면 거기도 근사한 은행나무길이 있습니다. 예. 네. 이기진 기자 덕분에 이 가을 여행 아주 잘 봤습니다. 예, 다음에 더 멋진 곳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은 꿈돌이가 전하는 과학 뉴스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데요. 오늘도 과학 뉴스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꿈돌이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꿈돌이가 전해드리는 과학 뉴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여러분, 드디어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직접 만지지 않고도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전자통신연구원이 피부에 부착해 원격으로 촉감을 전달하는 텔레헵틱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가상현실이나 온라인 게임에 활용하면 보다 생생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게다가 장애인들을 위한 의수나 의족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니 이거 너무 잘된 일 아닌가요? 그럼 이제 TV나 너튜브에 나오는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서 보드라운 털도 쓰담쓰담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는 건가요? 랜선 집사들에겐 완전 희소식이네요. 그럼 다음 뉴스 전해드릴게요. 카이스트에서 드디어 투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박사님들이 결국 초능력을 터득한 건가요? 사실 그게 아니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건데요. 스마트폰에 매직 렌즈를 끼운 뒤 사물 표면에서 움직이면 마치 내부를 투시하는 것처럼 증강현실 영상이 보이는 원리라고 합니다. 인체 해부도나 기계 내부 구조 파악 등에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는데요. 아마 꿈돌이한테 렌즈를 갖다 대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일단 마지막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치워도 끝이 없는 해양 쓰레기. 지금도 이 쓰레기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충청남도와 협업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무인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아주 복잡한 항구 근처에서는 직접 조종도 가능하고 넓은 바다에서는 알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쓰레기 수거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와, 쓰레기만 골라서 삼키는 것도 신통방통한데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기까지 하다니 모두 박수! 사실 요즘 꿈돌이가 사는 우주도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제가. 곧 우주 쓰레기 청소해주는 로봇도 나오겠죠? 꿈돌이 기다릴게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히 지내셔야 해요. 그럼 안녕! 네, 지금 한국 경제는 세 가지 위험 요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 이 세 가지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인데요. 얼어붙은 민생 경제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전망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신철 전 한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은 먼저 이 강신철 교수께 민생 경제에 대한 질문을 주로 먼저 드리고요. 또 부동산 전문가인 박유석 교수에겐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불러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물가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지난 7월에는 6.3%로 98년 IMF 때 이후로 2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또 8월에는 5.7%, 또 9월에는 5.6%로 유례없이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5에서 6% 수준의 고물가가 이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강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원인은 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게 모든 물류 공급망이 지금 얼어붙고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뭐 전 세계적인 물가 지금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네. 그 미국에서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또 물가 상승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금리도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물가 상승, 고물가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뭔가 또 대책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고물가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전쟁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여러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푸틴이 사실은 열세를 쥐고 있다. 네. 예, 그 전쟁을 끝내면 지금이라도 이제 그 심리적으로 네. 전 세계 시민들이 안정감을 찾으면 이 물가에 대한 그런 압력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지금 그게 가장 큰 뭐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고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 이게 물가를 지금 올라가는 게 어떤 때는 경제가 상승할 때도 물가가 오르긴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게 바람직한 물가 상승이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를 지금 예. 막 길을 맞으면서 물가가 오르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서민들이 지기 힘들죠. 특히 돈이 없는 분들이 네. 이런 고물가 시대에 또 금리는 또 오르니까 뭐 집 마련도 힘들고 그러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해법은 당장은 뭐 그 어떻게 각 나라별로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국제 경제 상황이 지금 이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 물가 수입하는 이런 저기 뭐라 그럴까요? 가격이 좀 그렇죠. 상승한 부분도 차지하나요? 물가 상승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는 자원이 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물건을 만들려면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예. 그게 다 이제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환율이 높다 보니 원자재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가가 또 오르는 그런 그 악순환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뭐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지. 좀 이따 우리 박유석 교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예.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금리하고 연동되는 게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네. 즉 금리가 낮으면 이제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구매 욕구가 드러날 것이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물가가 오를 텐데 아파트 값이 그 뭐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돈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그게 물가를 이제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해서 미국도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 금리를 지금까지 높여왔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즉 이자가 낮을 때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예. 금리를 높여서 시중의 돈을 이제 그 중앙은행이 흡수를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방책으로다가 세계 각국들이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도 미국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미국이 뭐 지난달 통계 보면 8.3%인가요? 그게 예상보다는 약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고물가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미국 경기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물가는 잡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금리가 오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네.
요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난 4월부터 벌써 5차례 연속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금리를 높이면은 시장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금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과연 정답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교수님. 몇몇 전문가들께서 지금의 이제 시장 상황에서 많이 네.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세 가지 중에 뭐 환율, 금리가 또 밀접한 관계를 좀 맺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결책을 내놓고 계십니다. 뭐 그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아니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주변국에 보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안 올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거든요. 그들은 올리는 게 더 그들의 나라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기조에 맞춰서 금리를 같이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최근에 올려서 이제 3.0% 되고 있는데요. 뭐 올해 말이라든지 또 내년 초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동안은 금리가 좀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오르는 금리는 또 부동산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좀 계속 미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타격이 크죠. 뭐 원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과거에 5%, 6%, 7%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그 정도 이유를 갖고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래량도 많아지고 정상적인 상황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10년 주기로 이제 가격이 변동한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정설인데요. 지금까지 좀 많이 올랐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내려가는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금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좀 어려웠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상승을 좀 멈추고 뭐 보합이라든지 하락세로 전환이 될 시기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이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이 선행되는 것이 이제 심리입니다. 그 소비 심리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상승이 좀 멈춰야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금리 인상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좀 부동산을 잡는 경우도 있고 또 금리 인상이 그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 올리는 게 정답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교수님?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외국의 그 경제 상황하고 그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외화 유출이 지금 걱정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요즘에 달러 그 보유액이 자꾸 줄어들고 그 수출도 많이 줄어서 그 무역 적자도 지금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미 2번이나 그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IMF와 같은 그런 국가 부도 사태가 또 염려되는 그 상황이 또 오면 어떡하나 이런 심리들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이제 주가도 자꾸 떨어지고 그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팔고 그러면서 또 이제 채권마저 팔아서 만약에 그 자금이 해외로 유출을 되는 경우에는 사실 언제 어떤 상황이 그 외환 위기 상황이 또 닥칠지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은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자꾸 그쪽이 올라가니까 우리 돈이 그걸로 유출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를 미국 따라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불과 작년만 해도 그렇죠. 영끌, B2 같은 용어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또 서울에서는 뭐 반값으로 떨어진 아파트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전과 충남도 규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 변화 어떻게 될지 우리 박유석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건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금리가 이제 언제 정점을 찍겠느냐라는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연끌, 뭐 B2족 이런 분들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이제 신용대출까지 다 받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어떤 상환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비관론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3년, 5년 뭐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는데요. 저는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좀 멈출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힐 것이고 또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또 경제 불황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밸런스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내년쯤이 조금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이제 내년까지 이제 연끌족들 흔히 그분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집을 구매를 하실 때 실거주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또 연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서 내가 몇 년 후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당장 들어가지도 못하고 갖고 있기도 힘든 이 상황이 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네네. 그게 내년에도 그럼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예, 내년에도 하락세는 좀 갈 것 같고요. 또 금리도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또 인상도 될 것으로 예상돼 있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면 내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선, 내가 수습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괜찮은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또 부동산은 또 뭐 경매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보시기에도 부동산 시장 전망 당분간 어둡습니까? 우선 매수세가 없잖아요.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뭐 당연히 지금 집 살 생각을 못 하고 있고, 게다가 그 투기 세력들도 지금은 다 올수도판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경제라는 게 누군가는 살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가격이 뭐 반등을 하든지 오르든지 할 텐데 금리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부동산에 그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부동산은 지금은 손 떼야 된다. 있는 것도 팔아야 된다. 언제까지 내려갈 거라고 혹시 보세요? 저도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예측은 못해도 아까 우리 박유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인상이 멈추는 시점에 약간 사람들이 많이 내렸네 그 집값이 이제는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실수요자들은 이제 그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그때 약간 매수세가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실수요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주변에 뭐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야 이때 집 사는 게 적기다. 이게 가장 이렇게 밑에 내려갈 때. 그래서 그 뭐 가격을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은 그건 이게 시장에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화폐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양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매수세가 없고 전혀 그 사겠다는 그 물량들이 없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 구매하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 시점을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그 사이 이때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금리 공포가 현실화되면서 이제 분양 시장도 초비상입니다. 지금 뭐 지방과 수도권에서 분양된 단지에서는 뭐 청약 미달이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대전에서도 대규모 미달이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이 분양 시장 이 지금 10월 이후에도 대전 충남에 한 17,000가구가 분양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통 이제 매매 시장하고 분양 시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땐 또 따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더라도 매매 가격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분양 열기는 또 뜨거웠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분양 시장에서도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도 미분양 사태가
미분양까지는 아니고 이제 됐지만 이제 등록을 안 해가지고 계속 추가 모집을 하는 상황이 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전국적인 미분양 현황을 봐도 작년 하반기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만여 호 지금 3만여 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한 3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올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00여 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한 700호 정도 늘었거든요. 물론 들여다보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네. 아파트보다는 이제 그런 아파트,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아파트인데 차이가 뭐냐면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아파트와 그와 비슷한 주거 형태가 청약에서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은 슬슬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분양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분양 가격이 또 규제 완화로 인해서 또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좀 맞물리면서 분양 시장도 인기가 시들하고 앞으로는 분양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냥 내가 청약에 당첨이 네. 되면 어떤 저번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사라진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피해 공포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분양 가격도 중요하고 네. 그 아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공급량도 굉장히 많죠. 네네. 지금 그러면은 뭐 더 이 분양 시장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도 250만 원 플러스 알파의 공급 정책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큰 틀에서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이라는 재화는 후딱후딱 져가지고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수요가 네.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바로 공급을 해줘야 가격이 안정이 올 텐데 그러지 못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미분양이 좀 발생을 좀 하더라도 이게 또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때는 또 발빠른 공급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공급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맞는 거고 지금의 이런 부동산의 상황은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정책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신철 교수, 박유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 없이 살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젠 그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뉴스 큐레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